브렌트유 바이애스 4.08%, 코스피 플러스 2.47%, 코스닥 플러스 1.80%. 같은 날 한국 시장이 매크로를 무시했습니다. 유가가 폭락한 4월 27일 한국 기술주는 오히려 솟구쳤어요. 오늘 이 디커플링을 풀어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날 니케이도 플러스 1.65% 강세, 원달러 환율도 약세, 미 10년물 금리도 흔들렸어요. 글로벌 매크로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와중에 한국과 일본 두 아시아 시장만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다는 거죠.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주 시장은 헷갈립니다. 어떤 신호를 따라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름을 100% 수입하는 나라니까 유가가 빠지면 무역 수지에 좋고 그래서 주식이 오른다. 단순한 인과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인과가 작동하려면 며칠 몇 주는 걸려야 정상입니다. 무역 수지 개선이 GDP에 반영되고 기업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같은 날 1시간 단위로 동시에 움직이는 건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플러스 2.47%, 코스닥 플러스 1.80%. 이게 핵심 단서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대형주 중심 지수예요. 매크로가 흔들리는데 대형주가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 매크로가 아니라 이 두 메모리 거인을 직접 끌어올린 다른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풀 질문은 이겁니다. 유가가 왜 이렇게 빠졌고 한국 시장은 왜 매크로와 반대로 갔으며 이 두 사건은 정말 따로 노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지, 이 질문을 풀면 4월 한 달 한국 자산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림이 잡힙니다. 그리고 5월 빅테크 실적 시즌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도 같이 잡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셋을 풀어드립니다. 첫째, 유가가 빠진 이유, 수요가 죽었기 때문인지 공급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이 두 가지는 시장의 정반대 의미입니다. 둘째, 한국 시장 강세의 진짜 동력, 매크로가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 셋째, 환율이 왜 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인지. 이 셋을 다 풀어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이 셋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크로 디커플링이 만든 가지입니다. 다 풀고 나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 그리고 분명히 또 벌어집니다. 뉴스 헤드라인 한 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구조부터 보게 됩니다. 시장은 한 가지 힘이 아니라 여러 층의 힘이 겹쳐서 움직이거든요. 그 층을 분리해서 보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유가는 왜 마이너스 4.08% 빠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하락은 수요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공급 측 충격이 더 컸어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수요 충격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고 공급 충격이면 경기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같은 마이너스 4%대 변동도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유가는 두 개의 다이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수요 다이얼, 세계 경기가 좋아 기름을 더 쓰면 가격 상승, 경기가 둔화돼 덜 쓰면 하락. 다른 하나는 공급 다이얼, 오펙이 증산하거나 미국 셰일이 늘면 가격 하락, 분쟁으로 공급이 막히면 상승.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돌아갔는지 보면 가격 변화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4월 27일 폭락은 공급 다이얼이 갑자기 한참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증산폭을 시장 예상보다 크게 발표한 게 첫 번째 트리거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신호죠. 2024년부터 미국 셰일의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누적된 불만이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사우디는 원래 가격을 받쳐주는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포기하면서 점유율 회복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두 번째는 미국 셰일 생산이 다시 늘어난 것. 셰일은 가격이 65에서 70달러 사이가 손익분기점이라 유가가 오를 때마다 공급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일종의 자동 안정장치예요. 세 번째는 이란 긴장 완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4월 초까지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공급 리스크였는데요.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4분의 1 이상이 통과하는 좁은 길목이라 막히면 유가가 단기간에 20% 이상 튄다는 시나리오가 항상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어요. 외교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프리미엄을 보통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로 추산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08% 폭락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플러스 미 셰일 회복 플러스 이란 리스크 해소, 셋 다 공급 측 이벤트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왜 한국 시장의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다음 단계에서 풀어집니다. 같은 가격 변화라도 그 변화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만약 유가 하락이 수요 약세, 즉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이었다면 한국 수출은 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한국 GDP의 40% 이상이 수출이고 그 수출의 30% 가까이가 반도체거든요. 이 둘만 합쳐도 한국 경제의 12% 안팎이 글로벌 수요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요. 글로벌 수요가 죽으면 한국 시장이 환영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따라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급 충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글로벌 수요는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한국 수출도 멀쩡합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원유 수입 비용만 줄어드니까 무역 수지가 좋아져요. 한국이 1년에 수입하는 원유는 약 10억 배럴 정도인데 배럴당 5달러만 빠져도 50억 달러, 약 7조 원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즉 공급발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의 정말로 단순한 호재예요. 수요발 유가 하락처럼 양날의 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단순한 호재라고 해서 한국 시장이 그날 바로 플러스 2.47% 강세를 보일 만큼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보통 분기 단위로 천천히 나타나거든요. 4월 27일에 유가가 빠졌다고 5월 무역 수지가 즉시 좋아지는 게 아니라 6월 7월에야 통계로 잡혀요. 그러니 같은 날 1시간 단위로 강세가 나오려면 다른 동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시장 강세의 진짜 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답은 매크로가 아니라 자본 사이클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AI 반도체 자본 투자 사이클이에요.
이게 4월 한 달 한국 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입니다. 매크로는 배경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별도의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클라우드 빅테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2026년에만 합산 6,500억 달러 넘는 자본 지출을 발표했고 그중 약 4,500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직접 들어갑니다. 한국 GDP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예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 GPU와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로 가요.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한국 두 회사로 흘러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두 회사로 글로벌 AI 캐펙스가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든 이 자본 사이클은 따로 굴러가요. 글로벌 자본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메모리 두 회사는 사실상 AI 인프라 ETF 같은 역할이 된 겁니다. 4월 27일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했던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그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어요. 그것도 단순 추세 추종이 아니라 분기별 캐펙스 가이던스를 보고 들어오는 구조적 매수입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1.80%로 함께 올라간 건 같은 맥락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코스닥에는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가 몰려있어요. AI 캐펙스가 늘면 메모리뿐 아니라 그걸 만드는 장비, 검사, 패키징 회사들도 같이 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코스피 대형주가 더 강했어요. 자본이 1차로 메모리 거인 삼성과 SK하이닉스으로 직접 들어가고 후공정 장비주는 2차로 받았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환율이 두 번째 부스터로 작동했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한국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무역 수지가 좋아지면 원화가 강해져요. 이건 거의 자동 메커니즘입니다. 4월 27일 원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강세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자산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싸게 보이는 시그널이거든요. 같은 삼성전자 주식인데 어제 1달러였던 게 오늘 0.99달러로 보이는 효과예요. 이 1%의 환율 차이가 외국인 자금에게는 매수 트리거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은 두 채널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첫 채널은 AI 자본 사이클, 글로벌 빅테크 캐펙스가 한국 메모리주로 흘러드는 구조적 매수. 두 번째 채널은 환율 차익, 약해진 원화가 만든 일시적 매수 기회. 이 두 채널이 같은 날 겹친 게 코스피 플러스 2.47%의 정체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작동했어도 플러스 1% 정도였을 텐데 둘이 겹쳐서 플러스 2.47%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날 한국 강세는 매크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매크로와 무관한 자본 사이클이 매크로 변수를 압도한 결과입니다. 매크로 디커플링이라는 게 정확히 이 뜻이에요. 시장은 한 가지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층의 힘이 겹쳐서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매크로가 1차 변수지만 어떤 시기에는 자본 사이클이나 환율이 매크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중국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엔화 약세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가 있고 유럽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4월 한 달 동안 매크로 노이즈를 무시하고 자본 사이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1986년을 기억해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해 유가가 20달러대 후반에서 10달러 미만까지 60% 넘게 폭락했는데요. 오펙 내부 분열과 사우디의 점유율 회복 시도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사우디가 갑자기 증산하면서 가격 통제력이 무너졌고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빠르게 재편됐어요. 한국은 그때 3저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한복판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코스피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크로 디커플링의 가장 극적인 사례였어요. 지금 상황이 1986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막 잡히던 시기였고 미국 금리도 내려오던 국면이었어요. 지금은 인플레가 끈질기고 금리는 높습니다. 1986년은 환율도 플라자 합의 직후라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달러 강세 압력이 더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1986년 같은 본격적 호황 사이클로 진입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패턴의 일부가 작동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개로 갈라볼 수 있습니다. A 시나리오에서는 유가 안정 플러스 AI 캐펙스 지속 플러스 환율 약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이 매크로 디커플링을 한 분기 더 끌고 갑니다.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코스닥은 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빅테크 1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가이던스 톤이 유지되면 자본 사이클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B 시나리오는 반대입니다. 만약 미국 경기가 의외로 약해진다면 그건 AI 캐펙스 가이던스가 꺾인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빅테크들이 자본 지출을 줄이면 한국 메모리 사이클도 같이 식습니다. 이때는 매크로 디커플링이 끝나면서 한국 시장이 빠르게 매크로에 동조될 수 있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사들였던 만큼 매도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변동성이 평소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할 변수는 빅테크 분기 실적과 그들의 캐펙스 가이던스입니다. 5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서 AI 투자 계속 늘리겠다는 톤이 유지되면 A 톤이 꺾이면 B입니다. 매크로 지표가 아니라 캐펙스 가이던스가 핵심 변수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이번 5월에는 FOMC보다 빅테크 컨퍼런스 콜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무슨 결정을 하든 이번 달 FOMC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에는 지금 그게 1차 변수가 아닙니다. 1차 변수는 빅테크 자본 지출입니다. 매크로 정책이 2차, 환율이 3차, 매크로 펀더멘털이 4차.
이 순서가 평소와 다른 게 지금 한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평소에는 정반대, 펀더멘털이 1차, 정책이 2차, 환율이 3차, 자본 사이클이 4차였거든요. 이 순서가 다시 뒤바뀌는 시점이 디커플링의 종료 시점이 됩니다. 정리해봅니다. 4월 27일 유가 마이너스 4.08% 플러스 코스피 플러스 2.47% 플러스 코스닥 플러스 1.80%이라는 디커플링이 왜 일어났는지. 첫째, 유가 하락은 수요 약세가 아니라 공급 충격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셰일 회복, 이란 리스크 해소. 셋 다 공급 측 이벤트였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단순 호재로 작동할 수 있었어요. 둘째, 한국 시장 강세는 매크로가 아니라 AI 자본 사이클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3천억 달러 캐펙스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 후공정 장비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적 매수가 매크로 노이즈를 압도했어요. 이건 일시적 추세 매수가 아니라 분기별 가이던스에 연동된 구조적 매수라서 변수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환율이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약해진 원화가 외국인에게 한국 자산을 더 싸게 보이게 했고, 그 결과 자본 사이클 매수 위에 환율 매수가 추가로 겹쳤어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겹친 게 매크로 디커플링의 정체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빅테크 캐펙스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디커플링을 볼 때 사고 프레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가격 변화는 항상 수요 측인지 공급 측인지 분해해보기. 같은 마이너스 5%여도 출처가 다르면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둘째, 매크로가 흔들릴 때도 자본 사이클은 따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셋째, 환율은 매크로의 결과이자 자본 흐름의 트리거이기도 하다는 점. 이 세 렌즈가 손에 잡히면 시장이 훨씬 덜 헷갈립니다. 이 세 가지 프레임이 손에 잡히면 다음에 또 비슷한 디커플링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분명히 또 벌어집니다. 헤드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구조부터 보게 됩니다. 매크로를 안다고 해서 모든 시장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시장에는 매크로 위에서 굴러가는 다른 사이클들이 항상 있고, 그 사이클들을 분리해서 보는 게 진짜 분석입니다.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든다는 말이 시장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시장이 헷갈리게 움직일 때 그 헷갈림 뒤에는 거의 항상 분리해서 봐야 할 여러 사이클이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빅테크 캐펙스 가이던스 어떻게 보시는지, 5월 실적 시즌에 어디를 보고 계신지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구조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